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상승장에 못 샀던 사람들.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있거든. 신혼부부들도 코로나 때문에 그간 결혼 못하고 있었는데 능력자들 연봉 높은 사람들은 쟁여놓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못했던 서름의 한이 있어. 쌓였으니까 이참에 지금 원래 뭐 10억 하던 게 뭐 10억하고 12억 하던 게 뭐 한 8, 9억 이렇게 떨어진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정말 괜찮은 애들 위주로 지금 거래가 지금 속속속 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우리가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핀셋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약간 반대작용처럼 느껴지는 게 지금 지역 전체가 좋지 않아요. 그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은 건 맞는데 핀셋으로 요 단지만 이 평형대만 거래가 쫙 빠져요. 쫙 빠져요? 네, 그 진짜 몇십 개 있었는데 제가 1월 달에 한 단지에서만 거의 20개 이상 된 걸 봤어요. 왜냐면 작년에 한 달에 한 건? 할까 말까? 부동사장님이 10개월 동안 저 한 건도 거래 못했어요. 이런 사람도 봤거든요. 근데 지금 1월 달 한 달 동안에 10건에서 20건 사이로 거래를 한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저점을 이라고 생각하는 가격에서 그 금매들을 다 소진을 하고 그런 애들이 싹 빠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뭐 적게는 2, 3천, 많게는 5천 이상씩 오른 가격들. 물론 전고점에 비해서는 정말 할일 것 없는데 바닥에서 생각했을 때는 완전 금매 저점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서 지금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그런 애들이 차차차차 거래가 되는 분위기라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금매물이 싹 빠진 강남도 그렇더라고요. 급금매 이런 거는 싹 다 이제 빠진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호가가 좀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아까 핀셋 얘기하셨지만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단지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데 그럼 지금 이런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확 좋아지진 않을 거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 막 우리가 IMF나 금융위기처럼 폭탄이 막 또 올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학습 효과가 많아서 뭐 정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통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과 같은 기운이 조금 길게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확 떨어질 땐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잘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지고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지루함 때문에 그걸 못 버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이제 보낼 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메카트리아. 안양 레미안 메카트리아. 에 와 있습니다. 레미안 메카트리아. 이름 멋있어. 아무래도 약간 4250세대로 세대수가 크다 보니까 약간 메가 같은 느낌? 그래서 네. 약간 그래서 메카트리아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탁 넓게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도 이게 약간 대단지라서 이런 인도나 이런 폭도 넓고 네. 안양역에서 내려서 우리가 걸어왔잖아요. 네. 안양에 있는 인도 도로랑 단지 내 도로가 더 넓죠. 여기가 더 넓고 깨끗하고 다른 도시 같은 느낌. 대단지가 있으면 다른 세계에 들어오는 다른 지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상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양역 바로 앞에 있는 상권이랑 이 메카트리아 앞쪽 상권이랑 또 여기가 그렇죠. 근데 이 레미안 메카트리아가 조금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신축이라는 거. 신축급 2016년에 지어진 신축급이거든요. 물론 2023년 이제 24년 이렇게 되면 옆에 이제 프로지오 더샵이 23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해요. 그럼 걔랑 비교를 했을 때 한 8년 차이가 나니까 사실 얘는 연식이 그렇게 완전 신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더샵이 더 빛을 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양역 주변의 상권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보청리라던가 옛날 상권들 약간 구상권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프로지오 더샵 24년도에 입주하고 메카트리아 사이에 이제 상권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그 상권이 이제 더 커지고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레미안 메카트리아가 만안구에 있어요. 만안구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학원가. 동안구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인 학원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그 약간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보완해 나갈 만한 상권이 점점 커지고 학원가가 좀 이렇게 더 들어서면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더샵과 메카트리아가 가구 수가 많으니까 둘이 합쳐지면 인구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상권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여기를 주변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안양전이 막고 있고 안양 전철역이 지나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안양 메카트리아 이게 입주를 할 때 그 동안구에 있는 학원가 있는 핵심 입지에 있는 가격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거 입주할 때 그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이주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지금 오셔서 보면서 아시겠지만 이게 개발되기 이전에 완전 낙후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고 아, 어땠어요, 여긴? 재개발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재건축도 아니야. 재개발지예요. 아.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시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인 입지에 아무리 세대수가 좋은 큰 단지가 들어온다고 해도 약간 나홀로 느낌처럼, 물론 안양역에서 쭉 이렇게 단지가 좀 이어질 거긴 하지만 이거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이 주변에 이제 단지들도 오래됐고 좋지 않아서, 특히나 학군의 장점을 갖고 있는 동안고 사람들은 자녀를 전학시키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왜요? 신축에 그만큼 목말랐었던 거지. 아, 그쪽에 신축이 많진 않아요? 신축이 거의 없죠. 어. 물론 이제 더샵 하나 있는데 걔 입주할 때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정말 맹보 삼천지교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걸 포기하고 그냥 아이들 교육에 다 한다라고 했는데, 요새 약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아기가 어려서 옮긴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의 교육보다는 본인의 그렇지. 편안, 좀 그런 게 있긴 하지.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더 편리함을 더 크게 보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사실 만안구는 재개발, 재건축, 단독주택, 빌라 이런 지역이 더 면적이 더 넓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오기에는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여기를 채워줄 만한 가격대의 사람들은 동안구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채워준 거지. 그래서 이게 좀 잘 갔어요. 안양에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 그쵸? 그렇죠. 네, 안양에 사실 온 이유. 아파트 먼저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안양에 온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메카트리에 너무 이게 맞아요. 아니, 놀래서 네. 도로도 넓고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안양을 이렇게 온 이유는 지금 아까 강남도 얘기하시고 분당도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나오면서 좀 약간 포커싱이 1기 신도시에 맞춰져야지 1기 신도시가 더 수혜를 받는데, 약간 목동이랑 쪽이 서울에 있는 애들이랑 좀 나눠 먹게 됐잖아요. 그 관심들을.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핵심은 1기 신도시라서 1기 신도시 애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24년까지도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핀셋으로 살아나는 애들에 비해 조금 줄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의 매수세가 나타나는 특징은 지역별로 나타나는 가격대, 거래가 되는 가격대가 틀리고 그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안양에서는 지금 사실 1월에, 2월에 거래가 확 살아난 데가 여기 레미안 메카트리아예요. 안양의 만안구.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변할 가능성이 높고 얘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가 좋아질 확률이 있고 신축이니까. 요즘 거래되는 신축의 특징은 전고점을 찍고 한 30-40% 쫙 빠져준 가격에 신축급 이런 애들이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얘도 33평이 지금 11억에서 8억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24평이 지금 얘가 한 8억대였다가 8억 초반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5, 6억대 지금 거래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양 메카트리아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3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 2개월 동안에 거래된 게 33건. 작년이랑 비교하면 한 달에 한 건 하기도 힘들었다라고 했는데 1, 2월 2달 안에 지금 30건이 넘게 거래됐고, 주로 또 얘는 24평이 거래됐어요. 33평보다는. 그래서 뭐 분당이나 뭐 강남이나 이런 애들은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고 나서 그 9억대 언저리 애들 있죠. 걔들의 금매가 쫙 빠졌어요. 7억대 애들도 안 빠졌어요. 아까워. 특례 보금자리로는 정말 풀로 제대로 활용해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콕 집어서 걔네들만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안양은 약간 거기보다는 급이 상급지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낮은 애의 지역들의 특징은 5억대 전후로 있는 애들이 금매가 쫙 빠졌어요. 지역별마다, 가격별마다, 평형대마다 결이 다르게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는데, 안양은 지금 메카트리아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됐고, 전국으로 봤을 때 한 14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네요. 왜? 생각보다 높죠?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4평 5, 6억대 애들이 쫙 빠진 거죠. 그래서 안양은 5, 6억대 애들이 많이 거래되는 분위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번개역에 보면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나오고 나서 특례보금자리론 호재가 나오고 나서 막 일주일, 2주일 산에
금매가 쫙 빠진다는 애들은 그 평남 지역과 평북 지역으로 번개역을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평북 지역에 한가람 세경이랑 한양 아파트 1단지부터 6단지 시리즈가 있는데 걔네들이 소형평 10평대 그런 애들이 4억대에서 5억대로 거래가 쫙 되면서 금매가 쫙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신축 정고점 찍고 쫙 빠진 애들이 이제 4, 5억, 5, 6억대 쫙 빠지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되는 재건축, 재개발 또는 그러니까 재개발은 아니죠.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이나 이제 재건축이 기대되는 4, 5억대 애들이 쫙 빠진 거죠. 그리고 저쪽 인덕원 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인덕원 쪽에 대우 아파트가 있어요. 걔네도 전고점을 찍고 가격이 쫙 빠졌는데 걔네도 거래가 쫙 됐어요. 걔는 준신축. 거기가 약간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느낌에서 그쪽으로 또 다시 입지 좋은 임덕원역에서 바로 도보로 가능한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거래가 조금 되고 있어요. 저렴해진 가격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매수세가 어떤 형식으로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는지 느낌이 딱 오시죠. 그러니까 막 전국적으로 가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딱 그런 포인트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30-40%. 네, 그러니까 딱 실수요자들이 딱 원하는 거. 그리고 약간 현금을 쟁여놓은 투자자들이 아 이거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만한. 그래서 지금 투자 포인트든 실거주 포인트든 뭐냐면 이게 이전에 뭐 풍선 효과나 2020년, 2018년 이럴 때 막 사자마자 막 오른다. 사자마자 단기간에 수익을 본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애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인데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다. 그러면 사서 약간 쟁여놓는다. 묵힌다라는 느낌으로. 쟁여놓는다? 네네네. 음료수 쟁여놓듯이? 초콜릿 쟁여놓듯이? 아니 집도 사실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는 집은 무조건 사고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굳이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수익을 위해서 갈아타기 하면서 이제 돈을 불려야 되지만 돈이 있으면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쟁여놓으면 돼. 세금도 요번에 양도세, 종부세도 한도액이 늘었잖아요. 다주택자 9억 원으로. 작년에 내셨는데 올해는 뭐 안 내게 될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결혼하면 9억이면 18억은 18억은 보유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쟁여놔도 된다는 거지. 세금 쪽에 크게 무리 없고 버티기가 뭐 무난하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도 좀 현금을 쟁여놓으라고 했잖아요. 막 뿌려라 이렇게 얘기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회가 올 거다 했었는데 그때 짤짤이가 좀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짤짤이 그때 하신 분들은 사실 가격이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어차피 짤짤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야 1000에서 2000이거든요. 뭐 진짜 많이 떨어진 애들은 3000인데 그런 애들은 조금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면 다시 지금 올라와요. 실수요가 받쳐주는 대로 위주로 올라온 애들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영향이 없는데 현금을 크게 쟁여놨던 사람들은 사실 지금이 타이밍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쫄보니까 금리 인상이 원래 2월 달에 하느니 동결했다가 다음에 이제 파월이 연설을 했잖아요. 빅스텝을 예고한다. 그래서 좀 또 찬물을 그냥 확 끼워줘가지고 지금 또 분위기가 우울해졌더라고요. 네. 근데 어차피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굴곡을 가면서 이제 마일드하게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제 좋게 나오는 금매들을 하나씩 이제 쟁여놓는 거죠. 내가 저점에 살려고 욕심내면 아무것도 못 사요. 근데 내가 저점을 보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날아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점을 봤잖아요. 못 사. 못 사요. 이 사람들 절대 이 가격에 나 이제 다시 이 가격 되면 사야지 10년 기다려야 돼. 근데 10년 기다려도 안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을 저점에 절대 가격 자체에 싸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임장을 다니고 본인 가지고 있는 거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제 최근에 어떤 지인이 그러니까 사실 뭐 부동산 상담하려고 만난 건 아닌데 그분 네. 이제 근황을 얘기하시면서 자기 따님이 결혼을 하신대요. 신혼부부잖아. 근데 또 따님이 되게 능력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강남 쪽에서 소형 아파트 위주로 재건축 리모델링이랑 저쪽에 마포에 좀 신축 이걸 두 개를 고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강남 쪽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지금 막 금매들이 쫙 빠지기 시작하면서 호가가 붙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걱정 노심초사 하시다가 결국엔 이제 강남 쪽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오래 가져가고 약간 보모를 묻어놓는다는 식으로 내가 제일 좋은 거 하나 정도는 좋은 걸 가져간다. 절대 가격을 완전 싸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이 약간 타이밍일 수 있고 나중에 직격탄이 와서 조금 더 싸질 수 있어.
근데 내가 직격탄. 네, 아니 그냥 파월이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요번에 뭐 빅스텝 예고했지만 나중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리고 약간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지금 높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보고 내가 저점에 정말 바닥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 욕심내면 못 사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사장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좋은 물건지에 있는 사장님들이 네. 12월이 저점이었어. 1월부터 벌써 금매 쫙 빠지고 그거보다 조금 약간 호가 붙은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저가야.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저점에 사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저점 지났으니까 바닥 봤잖아. 이제 발목 왔어. 발목에 사서 우리 귀에 팔자, 목에 팔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 시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핀셋으로 거래가 되는 단지들 사장님들 위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무주택자는 어차피 버릴 게 없어. 데드캣 바운스 뭐 어쩌고 해도 뭐 좀 비울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그럼 비워야 되겠지만 자금 운용상 버티기가 어렵고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정말 무리했으면은 버티기가 불가능하면 당연히 터는 게 맞는데 내가 무주택자인데 털 게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제 타이밍을 언제 잡을 거냐. 사실 올해 이슈는 그거네. 내가 언제 사면 되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좀 공격적인 성향이고 돈이 좀 여유가 있어. 그리고 자금 운용상 문제가 없고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가 절대 가격을 정말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지금이 타이밍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돈도 별로 없어. 그리고 쫄보야. 공격적이지 않아. 그러면 금리 인상이 정말 확연히 안정이 되는 거 보고 그리고 바닥을 찍고 잠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지금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되게 천천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 천천히 올라가는 거를 6개월에서 한 뭐 길게 보면 1년까지 확인한 다음에 확실하게 올라온 걸 확인한 다음에 비록 절대가는 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럼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뭐 경기 침체가 크게 와서 더 뭐 30-40% 떨어지진 않아요. 앞으로 추가로 떨어진다고 하면 뭐 1-20%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1-20% 떨어진 애들 중에 뭐 1-20% 더 떨어질 수가 있고 30-40% 떨어진 애가 거기서 뭐 진짜 막 10에서 20% 떨어지기는 좀 아무리 어려워도 경기 침체가 아무리 크게 와도 10억 하던 게 4억이 된다. 가능성 있어 보이세요? 자재비도 안 남아. 건축 자재비도 안 나와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긴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절대가를 싸게 들어갈 건지 아니면 내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그 버티기 기간이 길어질 거를 예상하지 않고 들어가면 리스크가 크니까 난 여유가 있고 절대가 싸게 들어간 게 중요해.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 이후에 더 떨어지는 게 30-40% 또 떨어질 걸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추가로 뭐 더 떨어지는 거야 뭐 그냥 발목에 샀다 생각하는 거죠.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은 지금이 기회지. 팔 거 팔고 가져갈 거 다시 해야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이렇게 갱신을 하면서 다주택자들은 가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빠르게 갑자기 바뀌면서 못 파신 분들이 물린 사람들이 많아. 그럼 지금 분위기 와서 물 들어올 때 던질 수 있는 애들은 던져가지고 몸을 좀 가볍게 해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죠. 그러면 무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사라. 다주택자는 자기 상황에 맞게 살아. 상황에 무조건 맞게 살아 아니고. 사라. 그래서 무조건 아마 살아 아니고. 그런 댓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나 많이 사세요. 그래서 그쵸. 물어보니까 메테라님도 사셨더라고요. 전 잔금을 계속 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갱신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도 지금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아요. 근데 좋은 애들은 이제 쌀 때 약간 쟁여놓으면 좋다라는. 초콜릿 쟁여놓듯이 이렇게. 근데 요새 창고에다? 요새 다이어트 때문에 초콜릿을 좀 덜 쟁여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회가 또 IMF 때도 그렇거든요. 확 떨어졌을 때 그때 싼 거 주스러 다녔던 분들이 그 IMF가 보통 한 2-3년 만에 해결이 됐는데 지금도 2-3년 후가 지나면 또 세상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올라간 다음에 저점을 바라보면 절대 못 사. 헷갈려 죽겠어. 누구는 6년 하락, 8년 하락 이러고 있고, 누구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고, 누구는 지금 담을 건 담아야 된다고 하니, 참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본인이 성향에 맞는 사람 거를 찾아야지 전문가 10명한테 물어보면은 10명의 말이 다 달라요. 그리고 뭐 저한테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하락장이 왔는데 그럼 메디테라늄 다 팔았냐? 그래서 다 그게 눈이 있으시니까 다 팔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절대 아니죠. 그걸 왜 팔아? 쟁여놔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장이 좋을 때 4억대에 산 물건이 있어요.
전세를 4억대 맞췄어. 그러니까 4억대 후반에 사서 4억대 초반에 전세를 맞춰가지고 산 물건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막 8억, 10억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빠졌어. 그 다시 8억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걔네 전세는 5억, 6억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4억대로 빠졌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가격보다 전세가가 지금 높아요. 이런 애들을 팔겠어요? 굳이.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 2021년 하반기라던가 2022년 덜 떨어졌을 때 사신 분들은 힘들어.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맞아 대출을 받아서 샀다. 그럼 털어야지. 근데 저같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굳이 털 필요 없는데 그 물건을 다 털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런 거는 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좀 투자를 오래 해야지 정말 진정한 자산가가 되고 여유로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약간 장 담그듯이 이렇게 여기를 묵히면 이런 물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똘똘한 애들 위주로 그런 물건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장에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지. 물론 요새는 좀 세 맞추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제 2020년 임대차 3법 처음 시행이 됐을 때는 전세 매물이 없어가지고 10명씩 줄 서가지고 가위바위보 하고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가위바위보에서 세입자를 모시는 반대 상황이 돼서 세를 맞추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막 4억, 5억 산 게 1, 2억으로 막 그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전세 매물은 쌓이고 얘네들이 빠지더라도 얘네들이 빠져서 여기로 이사를 와요. 가격도 옛날보다 싸지고 매물도 고를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졌을지라도 정말 전혀 안 맞춰진다. 가격이 막 완전 떨어진다. 이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되게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헬스케지시는 다주택자분들이 좀 많으신데. 맞죠. 네네. 저는 사실. 너는 힘들지만 난 안 힘들다?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역전세 맞았고 요새 가격 10억 하던 게 떨어졌다니까요.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막 역전세 막 몇 억씩 나고 막 내가 대출 이만큼 받아가지고 몇백, 몇천씩 막 대출이자 내야 돼서 정말 난 그 정도 상황이면 전 못 살아요. 진짜 삐짝 꼬라가지고 피 말라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안 만들게끔 이제 안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하락장에도 충분히 탄탄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21년 9월에 샀는데 늦게 움직인 지역을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가격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사실 우리가 2021년 9월을 기점으로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자 떨어지지 않고 탁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늦게 움직였던 지역은 늦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도 상승했어. 그러면 내가 한번 갱신할 때 가격을 올려받고 전세가를 올려받고 그걸 회수했잖아요. 그 자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2, 3년 후에 조금 떨어지면 그걸 다시 돌려주면 되고 그걸로 또 운영을 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또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와 같은 결을 살려서 안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상승장에서 했던 대로 꾸준히 투자를 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상승이 빠르게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먹거나 크게 볼 수 없으니까 이제는 경매를 해야지. 그래서 사실 경매 시장이 막 무르익는다 하는데 사실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니까 물건은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경매가 낙찰자가 이제 입찰을 할 정도로 준비를 하려면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전에 힘들었던 애들이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그런 물건들이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게 이제 사건 번호가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쯤이 경매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나마 경매물 건수가 많아지고 좋은 입지 애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락장의 투자 무기를 경매로 바꿔서 상승장에 했던 것처럼 소액 투자로 안전하게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2, 3년 이후에 조금 더 길어서 3, 4년 이후에 장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좋아진 상승장에 팔면 그만큼 또 빨리 팔리고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맞춰 또 자산을 불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IMF 왔을 때도 나라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3년 만에 회복했잖아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력을 믿어요. 그리고 약간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 진짜 빨리 빨라요. 적응도 빨라요. 그렇지. 그리고 정보도 빨라졌기 때문에 카톡방 봐요. 요새 저는 진짜 그 빨라. 분위기가 조금만 반전이 되면 정말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지금은 약간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도 안 좋았다가 반짝 2009년에 살짝 좋았다가 다시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반짝임일 수도 있다. 끝나기 전에 약간 사람이 회광반조라고 죽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반짝하는 것처럼 이 경기가 죽기 전에 한번 반짝하는 거다. 뭐 데드캣 파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잠깐 지금 반짝하는 걸 수 있어요. 거래가 잠깐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 살아날 때 다주택자들은 가지고 있던 매물 웬만큼 털어가지고 가볍게 한 다음에 다시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담아놨다가 한 3년, 뭐 IMF도 3년 이후에 괜찮아졌잖아요. 3, 4년 이후에 자산 가격 좋아지고 경기 살아날 때 내가 그 자산을 좋게 되면 내 자산의 레벨이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산의 레벨을 한 단계 해야지 힘들다. 지금 하락장이니까 하면 안 돼. 부자 될 일이 1도 없어. 그냥 그 되던대로 살아야 돼. 제가 수강생분 중에 진짜 기억 남는 게 50대 여자분이셨거든요. 네. 왜 이렇게 공부를 갑자기 하러 오시게 됐어요? 계기가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내가 50년 아등바등 정말 아끼고 정말 아등바등 살았는데 남은 50년을 똑같이 살으라고 하면 너무 암담해가지고 뭐라도 시작해보려고 해서 왔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전 그분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선생님 되게 안 좋았어. 근데 앞으로도 너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살고 싶겠어요? 기분 나쁘지. 근데 문제는 내가 뭘 이전과 다르게 뭔가를 하고 그거를 해야지 뭔가 바뀌지 않겠어요? 똑같이 살면서 바뀌기를 원하는 건 그건 진짜 날강도 정신병 초기다. 그렇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정신병 초기 증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요새 좀 마인드 컨트롤 힘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잘 되는 책들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김승호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원싱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정말 좋은 문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김승호님의 RR못에 나오는 얘기인데 비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때 그 사람이 비범해지고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평범하게 소액 투자를 열심히 하면 돼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소소하게 해. 근데 그거를 상승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생각보다 긴 하락장,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비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범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자산가가 되는 거고, 성공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오랜만에 촬영했더니 네. 방언이 터지지 끊이지 않고 계속 아니. 여기서 다 할 거예요, 촬영 여기서? 아니, 왜냐면,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 아니, 이번에 하락장이 오면서 나도 생각이 많았거든. 나도 생각이 많으면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저도 되게 쫄보고 소심하고 또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하루에도 10시 또 10씩 바뀌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그리고 갑자기 정말 기분 좋다가 역전세 맞는 전화 한 번 딱 와봐요. 글쎄, 기분 정말 그 얼음물 세례를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치. 그럼 기분이 확 다운이 돼요. 저도 그때는 기분이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굴을 파기 시작해요. 땅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서 이제 계속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정말 지하 깊숙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놔두면 병에 걸려요. 그리고 너무 우울해져. 그리고 막 주변에 짜증을 퍼뜨리게 되고, 그러면 또 그런 내가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더 막. 네, 더 땅굴을 파면서 어.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어느 순간 끊어줘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제 그런 책들이나 자극을 계속 이렇게 스스로 주면서 마인드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요? 그런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다잡아줄 수 있는 명언들을 이렇게 앞에 붙여놨어요. 지금은 뭐 붙어 있습니까? 저는 거의 항상 똑같아요. 저는 항상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라서 제가 쫄보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일이 없어도 미래의 걱정을 갖다가 사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걱정할 요소가 너무 많잖아, 주변에.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도 불안도가 워낙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어차피 지금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내가 하면 된다. 어차피 시기는 어려워. 근데 내가 이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고 뭐 관망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지금 되게 힘드신 분들 많은데 흔들려도 괜찮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흔들려도 괜찮고 흔들리는 시기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물론 본인이 버려놓은 게 어느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안전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불안도가 높아서
그 실제 크기보다 이만큼 부풀려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스스로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흔들려도 괜찮아. 안전해. 괜찮아. 지금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라고 저는 끊임없이 되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일을 벌렸죠. 그래서 요새 숨 못 쉬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다시 이제 원래 컨디션, 네네. 원래 일상처럼. 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변했든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게 됐고, 막 일을 만들다 보니까 그 땅굴 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도 문제야. 그러니까 시간을 오히려 없게 하는 게 문제여서 기존에 막 직장 다녔다가 전업하셨던 분들은 사실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금 흐름을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세 차익으로 현금 흐름 만드신 분들 많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다시 직장에 돌아와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요. 지금 대세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전 직장에 들어가서 만들든 뭐 아니면 다른 수입 라인을 만들든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창업을 하든 자기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마인드 잃지 마시고 지금 이 시기를 꿋꿋이 버티면 또 웃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역전세는 내일의 양도 차익 이런 식으로 아, 그쵸, 그쵸. 문구 써놓고 이렇게 딱. 그쵸, 앞에 이렇게 막 여기 띠 두르고 그쵸. 막. 그래서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인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가 정해지거든요. 결국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결과를 보는 이 과정은 누구나 똑같은데 내가 어떤 형식으로 갈 거냐는 본인의 선택이죠. 이번 시리즈를 좀 어떤 식으로 좀 시청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오면서 1기 신도시 애들이 어쨌든 10년, 20년 동안 이거 20년 사업, 30년 사업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오래 걸려요. 근데 20년, 30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상승의 기운, 뭐 이렇게 좋은 기운을 중간중간에 물론 실망 매물도 나왔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왔다 막 이렇게 바람을 타는 찬바람 불었다, 따뜻한 바람 불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요소가 될 만한 바람이 불 만한 요소에 그게 딱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물론 이런 애들 샀다 팔았다 막 3, 4개월 동안에 막 법인 단타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저점 3, 40% 빠졌잖아요. 이럴 때 사가지고 좀 일기 신도시 또 막 붐이 일 때가 있어요.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나왔을 때는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붐을 못 받았지만 이전에 옛날에 그냥 대통령 공약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 하겠습니다 하니까 일기 신도시 애들 집도 안 보고 막 거래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 이게 틀린 건데 나중에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점점 세부화되고 어떤 단지가 딱 됐어. 이미 막 재건축 통합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해가지고 진행 단계를 밟고 있던 애들 중에 순서가 딱 지자체가 너부터 해 라고 지금 1번으로 딱 찍혔어요. 선도지구가 돼가지고 딱 방점을 찍어줬어. 그럼 옆에서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또 들썩들썩 하지? 그럼 들썩들썩해서 가격이 오르면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팔고 나오면 돼. 시세 차익을 하면 돼. 와서 또 중간에 또 뭐 10년, 20년, 30년 돼 중간에 또 한 번 침체 오지 않겠어요? 또 하락해. 그럼 또 저점에 사가지고 또 한 번 팔고 먹어. 몇 번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지. 관심 지역 안에서 그런 단지들이 옮겨가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개발이 될 거니까. 그럼 이 하나의 공부를 해놓으면 먹거리가 계속 생긴다는 거잖아요. 또 지역별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지역별로도 돌아가지만 그 지역 안에서도 단지별로 돌아가니까. 단지별로 또 돌아가고. 1번에 됐으면 2번 할 거고, 3번에 될 거고, 4번에 될 거고 하면 그 계속 돌아갈 거니까 그 먹거리가 지금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 먹거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토대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미리 공부해놔야지. 분위기 요새는 진짜 정보가 빨라서 딱 분위기 보면 하루 만에 싹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장 다니셔가지고 그런 애들 본 봐놨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내가 언제 사면 좋을까를 가늠할 시기. 그러니까 지금 딱 좋아요.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최근에 거품이 많이 꼈었잖아요. 가격에. 거품이 쫙 빠졌어. 사람이 이렇게 살이 찌면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근육이라던가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네. 다 지방에 다 가려가지고. 근데 지금 부동산 거품 빠지듯이 사람의 지방이 쫙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결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자 복근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 부동산의 가치를 옛날에는 막 거품이 많이 껴서 보려고 해도 막 저층도 똑같은 가격, 로얄층도 똑같은 가격, 2단지도 같은 가격, 저단지도 같은 가격 이래가지고 가치를 보기가 어려웠어요. 가격으로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장인데 지금은 딱 가격만 보고 매물 빠지는 것만 봐도 가치가 그냥 보여요. 옛날에 이 부동산이 가치 있는지 가치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새는
분위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저층이랑 중간층이랑 가격이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중간층을 먼저 보시고 옆에 단지랑 비교하고 엄청 복잡해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서 가격을 보세요. 거래를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빠졌는지 보세요. 왜 빠졌는지 물어보세요. 이런 것만 확인해도 가치가 바로바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가치를 보고 싶다. 부동산 가치 11자 복권을 보고 싶다. 그럼 지금 가서 임장 열심히 다니시면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놀 시간이 없다니까. 임장 다녀야지. 너무 바빠.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 11자 복근은 어딘가요? 그쵸. 다음은 이제 범계역을 기준으로 해서 챙겨봐야 돼. 요새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지역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에 와 있는데요. 그 안양에서 동안구 안에 평촌 신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범계역 4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래쪽과 위쪽으로 나뉘는데, 위쪽이 평북지역, 아래쪽이 평남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촌 신도시, 학군의 강자인 도시는 바로 이 평남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평북지역이죠. 이제 평북지역에서 범계역에서 조금 올라오는 역세권 단지 범위 안에 들어오는 단지에 지금 와 있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보이나요? 짤뚱한 애도 있고 좀 높은 애도 있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썩들썩한 거고, 그 옆에 한가람세경이라는 단지도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동의서를 막 걷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짠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 현 상황이 어떤지 이번에 조사를 해주신 돈디님께서 한번 여기 평북 지역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가 난 이후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가람 세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리모델링을 뭐 한 해 만에로 엄청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이 되긴 했는데 우리는 못한다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호객 노노 같은 데 보면은 그 싸우는 대표 단지 중에 하나가 소개가 됐던. 네, 그런 게 한가람 세경 아파트였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그랬으니까 노후도시 특별법 나오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리모델링 안 한다. 그러면- 재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좀 물살을 탄 걸로 듣긴 했어요. 뭐 어차피 진행이 동의서를 한참 걷고 있었으니까 그 동의서를 그냥 재건축으로 바꿔서 다시 동의서를 그럴 수 있죠. 거둘 수 있으니까 충분히 너무 초입이어서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근데 요번에 또 매수세가 1월 30일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고 13대책 나오고 나서 매수세가 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여기 한양 1단지부터 6단지 사이에 거래량이 조금 네. 올라온 특징적인 단지 중에 하나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10월에 한 번 오고 12월에 한 번 오고 2월 말에 한 번 왔는데요. 그 12월에 왔을 때부터 조금씩 좀 돌고 있었어요. 매수세가. 그때 너무 많이 빠졌다. 이제 이 정도는 바닥이다라고 해서 좀 급급매들이 거래되기 시작했고, 2월 달에도 급급매는 계속 거래됐는데 막 엄청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급급매 거래되고 급매들이 좀 거래되는 분위기다. 확실히 좀 소형이다 보니까 전세가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뭐 빠질 일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빠질 일이 없다. 전세가가 이거보다 더 빠질 일이 없다 해서 아무래도 좀 가볍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접근하기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역 조사할 때 사실 본인도 평촌 너무 사고 싶다. 맞아.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게 좀 좋았어요? 일단 이 평북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가 좀 많이 싼 편이라고 느껴지긴 했거든요. 가격 자체는. 그래서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 분당이랑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좀 저렴한데 하면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투자금은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제 투자금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제 기준에 들어오지 않아서 거래 뭐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었고, 실제로 제 주변에 사람들이 평촌에도 많이 살고 인덕원에도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더 약간 관심이?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강남 출퇴근하기 되게 편하고, 그리고 제가 좀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다른 그 판교에 사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판교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로 왔다 갔다 하기도 되게 좋고 직주 근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사실 평촌이 메리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월곡 판교선이 개통이 되면 판교랑 정거장이 두세 정거장만 가면 바로 판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판교에 있는 이런 고급 인력, 고연봉자, 그 사람들이 사실 아무리 고연봉을 받아도 당장 입사하자마자 판교나 분당에다가 집을 사기는 그쵸.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배후 지역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안양 평촌이 좀 가격대도
저렴하고 인프라도 맞아요. 좋고 맞아요. 학군이랑 뭐 이런 게 좋으니까 그 판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월급 판교선이 잘 되면 될수록 배후 지역으로 오히려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는 면이 있어요. 되게 여러 군데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당이랑 비교하면 상권 같은 게 진짜 완전 좀 압도적이에요. 분당은 좀 이게 좀 퍼져 있기도 하고 이게 그 여러 군데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 평촌은 완전히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잖아요. 범계역에 그냥 네. 몰빵이놓죠. 네, 그래서 진짜 여기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생활 편의성은 진짜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산본이랑 비교했을 때는 산본보다 조금 더 활기찬 느낌이었어요. 산본은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면 그 평촌은 그래도 좀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좀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전반적으로 뭔가 도시 자체가 좀 활기차고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안양도 그렇고 삼본도 그렇고 되게 가까워요. 여기 안양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삼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삼본하고 안양하고 되게 가까워서 그러니까 서로 수요를 상당히 주고 받는 사이예요. 그래서 안양에 살던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 분당이나 과천으로 가고 싶어 하고, 만약 여기 살다가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고, 최근에 또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전세도 크게 상승하고 매매가도 크게 상승했을 때 좀 부담을 느꼈던 적 있잖아요. 18년, 19년, 뭐 20년, 21년. 그때는 사실 저기 군포시 안에 이제 3번 신도시가 있는데, 그때 3번으로 좀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 3번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여기 학원가를 이용하고 싶은데 3번 가서도 학원 차량이 그쪽으로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 3번으로 가서도 그래도 교육을 전혀 손 놓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 이제 좀 저렴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가 편한 거죠. 평촌, 신도시 안에서도 가격대에 상관없이 좋은 데 가고 싶다. 핵심 지역, 정말 핵심 학군에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평남 지역에서 움직이고, 거기서 좀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고 가성비를 따져서 움직이고 싶다 하면 평북도 조금 어렵다.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도 처음 오면 제일 좋다고 하는데 평남 먼저 가요. 근데 가보면 갭이 좀 있고 아무래도 가격대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막 뭐 비싼 건 보통 8억에서 10억 갔다가 지금 좀 10억, 30평대 기준으로 하면 10억 전후, 그리고 20평대 전후로 하면 뭐 지금 8억 전후인데, 이전에 상승될 때는 30평대는 뭐 10억 넘어가고 지금은 30평대는 8억대, 8, 9억대, 그리고 20평대는 지금 6억에서 8억 사이, 이러니까 갭이 좀 있고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려오면 4억대, 5억대, 6억대로 억 단위로 조금 떨어지니까 여기가 조금 더 가벼운 거죠.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조금 더 1, 2억 정도가 또 움직이니까, 그런 식으로 억 단위로 조금 움직였을 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평남 갔다 평북 갔다 3번 이렇게. 그리고 군포, 의왕 좀 더 가면 의왕까지도 가시거든요. 그래서 수요 흐름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기 인덕원 뭐 얘기 나온 김에 인덕원 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인덕원 쪽에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인덕원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지금 풍족해졌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 보낼 때가 되면 인덕원 쪽에 새 아파트는 많을지언정 학군이 조금 학원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이제 아이 학교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쪽에 뭐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하거나 그쪽을 하지만, 아이 교육을 신경 쓴다 그러면 인덕원 쪽 사람들이나, 여기 평촌 바로 옆에가 의왕시의 내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왕시 포일동이랑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생활권으로 보면 다 같이 평촌인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행정구역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정구역이 나뉘다 보니까 학교가 딱 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평남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서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그 수요가 짱짱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요가 비싸서 빠진다. 그럼 그쪽에서 다시 채워주고 하는 이제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전세 가격도 빠지고 뭐 매매 가격도 빠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전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막 진짜 뭐 1년 동안 한 달에 한 건 거래할까 말까 못 먹고 산다 부동산 사장님들 막 폐업한다 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전월세로 먹고 살아 편안하게 여유있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든 수요층은 항상 이렇게 받쳐주고, 거기 안에서 거래는 이루어지는 정도의 그런 약간 탄탄한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으면 평남 지역을 사면 너무 좋겠지만 돈이 없어서 그건 안 되고, 평남 지역 같은 경우에 막 엄청 움직임이 활발하다 느낌은 아니었어요. 되게 신기했던 게 평남이랑 평북이랑 또 인덕원이랑 수요가 다른 걸 이제
이 조사하면서 봤거든요. 되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에 이걸 비교를 하니까 평남의 수요는 평남의 수요대로 있고 평북의 수요는 평북의 수요대로 있고 그리고 인덕원의 수요는 또 다른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흐름 같은 걸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되게 놀랐던 게 평남 쪽에 가면 그 엄청 큰 학원가가 있잖아요. 진짜 완전 압도되는 그 큰 길에 많은 학원가가 있는데 거기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학원가. 그리고 막 저녁에 오면은 진짜 줄 서서 버스가 있거든요. 사교육 시장의 그 활발함을 보고 싶으면 평촌에 와라. 약간 그게 학원 진짜 버스가 거의 줄 서 있다는 네, 거죠? 밀집되어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저한테는 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게 되게 생소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런 욕망을 쫓아서 거기로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끼기도 했고 그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수요가 다르다고 하면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는 분위기로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 평남, 평북, 인덕원을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네. 될까요? 일단 평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되게 저렴해졌어요. 3억 초반대로도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뭐, 물론 그거는 뭐 평북만 포함된 건 아니고, 목련 2단지나 그렇게 좀 소형 평형. 네, 소형 평형 위주의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매수세가 좀 붙는 거는 그쪽에서 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가 좀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실거주자들이 움직인다. 실거주자들이 이제 이사 가려고 집을 보는 게 이제 인덕원 쪽. 그리고 평남은 그냥 집을 내놓긴 하는데 뭐 엄청 팔 생각은 없고 그냥 뭐 이 가격 이하면 안 팔아. 왜냐면 거기는 완전히 실거주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탄탄하지. 네, 엄청 탄탄하다 보니까 내가 뭐 안 팔리면 뭐 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실제로 막 거래가 엄청 활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요가 되게 신기했고 큰 길만 건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 아니면 수요가 갑자기 바뀌는 느낌? 그래서 이게 아니 근데 같은 시멘트 아파트인데 그렇게 느껴져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임장을 다닐 때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을 땐 그냥 얘도 시멘트, 얘도 시멘트, 얘도 시멘트인데 이제 부동산에 가서 똑같이 상담을 해보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길 하나 차이 아파트 사이를 두고 했는데 이쪽 아파트랑 얘기하는 톤이랑 여기 아파트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지. 그래서 이 행정구역이 의왕시의 포일동으로 돌아가냐, 내손동으로 들어가냐, 평촌동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분위기의 톤이 너무 달라지니까 약간 그걸 느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매수세의 움직임은 범계역을 기준으로 해서 평남, 평북이 있는데 평남은 조용하다. 실수요가 탄탄해서 얘네는 더 가격을 싸게 내놓을 생각이 없다. 평북은 싸졌으니까. 그나마 투자자가 더 많이 들어간 건 평북이에요. 왜냐면 가성비가 더 나오니까 투자자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온 지역이 평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번에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개 샀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출을 털면서 털고 싶은 거지. 그래서 급매물이나 이런 애들이 나오고 싸게 나오는 매물 위주로 해가지고 10평대의 한양 시리즈 1단지부터 6단지 시리즈 애들이 3억에서 4억대 나왔던 애들은 11월부터 1월 달부터 해서 쫙 빠졌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전에 왔을 때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거래하기 너무 힘들어 막 이랬는데 요새는 나 지난주에도 막 3건 거래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그게 톤이 확 바뀌었다는 게 12월 달 1월 달부터 쭉 바뀌었다는 게 요 근래의 모습의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학원가가 엄청 많은데요. 그 밀집된 학원가가 거의 경기도 남부권에서 아니면 뭐 전 지역 따져봐도 여기만큼 이렇게 밀집되어서 학원가가 있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애들 돌리러 오는 곳이라고 보면은 좀 적합한데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돌리고 아니면 뭐 방학 땐 그렇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서도 가는 곳이 이 동네이고요. 큰 것도 여기에 특징이지만 이 동네에 3개의 학업 성취도 높은 중학교가 있거든요. 기인중학교 그리고 범계중학교 평촌중학교 이렇게가 학업 성취도가 높은 중학교다 보니까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곳과 아닌 곳과의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그 갈 수 있는 곳들은 뭐 대표적으로 목련마을 뭐 몇 단지들 그리고 귀인마을 뭐 요런 것들이 그렇고요. 향촌마을이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곳들 뭐 예를 들어 무궁화마을이나 다른 곳들은 여기에 갈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서 가성비가 좀 있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는 대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목련마을 몇 개 단지들은 제일 작은 평형이 37평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이 많아서 아무래도 다음 만약에 재건축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목련마을이나 꿈마을이나 저쪽에 있는 샘마을까지도 좀 대지 지분이 좀 높아서 재건축을 바라볼 때 좀 흐름을 탈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학원가에 있는 데는 대형 평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산동도 그렇고 수성구도 그렇고. 그치. 봐봐요. 중고등학생들 시커먼 애들이 있는데 막 10평이나 20평대 다 같이 부대껴서 살려고 하면 힘들거든. 그래서 약간 학군이 메인이 되는 곳에서는 30평이 메인이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학군 지역에서 10평대 막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약간 흐름을 타기 어려운 거지. 근데 여기 평촌의 또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평도 같이 흐름을 탈 수 있다라는 게 메리트예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군만 유명한 데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학군지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평촌 같은 경우는 그 지하철 4호선을 기준으로 평촌역과 번개역이 우선 사이에 끼어 있고, 그 역 사이에 앞뒤로 있는 애들은 소형평이요. 10평대, 20평대가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북쪽에 아까 우리가 봤던 데는 10평대, 20평대 있었는데, 걔네들은 재건축을 막 으쌰으쌰 하는 데라고 한다면, 번개역에서 평남 지역으로 와서 목련마을 2, 3단지 쪽으로 내려오면 소형평이랑 그런 애들이 몰려있고, 걔네들은 20년 전부터 리모델링을 오랫동안 시작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지로 또 유명해요. 그래서 역을 끼고 있는 양쪽에는 소형평이요. 대신에 조금 더 밑으로 와 있는 그 세 개의 중요 학군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들은 30평대가 메인인 향촌마을, 귀인마을, 향촌마을, 귀인마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가 맞아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무궁화마을은 학원가랑은 가깝지만 학군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이 평남 지역 안에서도 내가 여기 평남 지역에 거주를 하고 싶다. 정말 난 돈 많아. 그리고 정말 모든 걸 누리고 싶어. 그러면 학군과 학원가를 다 갖춘 귀인마을, 특히나 다른 향촌이나 다른 데보다 귀인마을이 더 좋은 건 연식이 조금 더 젊어요. 한 10년. 대신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리모델링 이런 걸 할 때는 얘는 조금 그걸 따라가지 못하겠지. 근데 만약에 요 앞에 있는 향촌마을이 재건축을 한다. 진행이 된다. 가게 날라간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름의 괜찮은 중심축인 귀인마을은 같이 견인돼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귀인마을이 대장아파트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재건축이 돼서 저쪽이 좋아진다고 하면, 물론 대장아파트가 입지가 어차피 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바뀔 수는 있으나, 여기에 입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때도 재건축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향촌 쪽으로 좀 더 가고, 중심축으로 조금 괜찮게 그냥 가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귀인마을 쪽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향촌이나 귀인을 거주하기엔 너무 가격대가 세서 부담스러워. 대신에 학교는 포기하더라도 내가 학원 가는 애들 좋은 데 보내고 싶어 그러면 저 옆에 무궁화나 건영 이쪽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같은 평남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입맛대로 가격대로 골라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단지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저기 꽃마을이나 저기 샘마을 쪽 그쪽으로 가면 조금 대형 평형도 있고, 그 옆에 이제 평촌역 인근으로 가면 또 초원마을이라 가지고 소형 평형. 또 윤 대통령님이 또 당선되고 난 이후에 한 번 또 들려줬다고 해가지고, 근데 재건축 그 1기 신도시 특별법 그거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성이 높으니까 이쪽에 한번 들려줘서 약간 또 한번 들썩들썩 했던 단지니까 그쪽이에요. 그래서 나름 이게 그러니까 스팟마다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참 좋은 지역이 이 평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밀집도 있게 단지도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평남 지역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구역별로 나눠볼 필요가 있고, 수요도 그렇게 여기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 조금 여유가 없는 사람.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귀인마을 쪽에 그러니까 전세나 거주하던 사람들도 대출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이 부담이 돼서 이자가 부담된다. 그러면 저 옆에 무궁화나 건영, 저 옆에 그런 쪽으로 좀 이동을 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냐 적냐 여유가 생겼냐 안 생겼냐에 따라서 멀리 삼mon까지도 갈 수 있고 저기 평북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여기 평남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스팟을 옮겨가면서 거주할 만한 곳이 풍부하게 여기는 좀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이 되게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줄 서서 집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예요? 정확하게 시기가? 2월이었어요. 2월. 네. 2월에 갔더니 목련 2, 3단지에 네. 사람들이 사고 줄 서서. 싶어서 줄 서서 그러니까 네. 물건이 없다. 네. 진짜 실제로 괜찮은 물건이 없긴 했어요. 그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대로 두고 나서 걔를 부시기 때문에 좀 층수나 뭐
보이는 향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바뀌었을 때 괜찮은 집이 없었어요. 안 남아 있었어요. 저층? 네, 향안 저층이나 좋고. 안 좋거나 거기서 선호한 동이 있었는데 209동인가? 근데 거기는 없었어요. 거긴 하나도 없고 매물도 별로 없는데 사람들은 줄 서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랑 다른 분위기가 거기는 형성이 돼 있는 거네요. 지금 보면 매수세의 흐름이 딱 그 여기서도 갈리는 게 평북 지역의 소형 평형 보는 사람, 평남 지역에서 리모델링 보는 사람, 그리고 평촌역에서 초원, 소형 평형. 그러니까 같은 변계역과 평촌역 역세권을 끼고 있는 소형 단지라고 할지라도 가격대를 어느 가격대를 생각하냐에 따라서 지금 스팟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북 쪽에 4, 5억대 갈 거냐, 3, 4, 5억대 갈 거냐, 여기 리모델링 갈 거냐, 초원마을, 저 평촌역 인근의 초원마을 쪽으로 갈 거냐. 그래서 초원마을이 조금 더, 그러니까 평촌역을 끼고 있는 애들이 좀 가격대가 조금 아주 정말 미미하게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인의 가성비나 뭐 갭이나 조건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 그러니까 평촌 신도시 내에서는 그런 애들을 타겟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여기 평남 지역에 여기 실거주가 탄탄한 학군지는 움직임이 별로 없다. 대신에 하락장이 심했을 때 가격 방어는 잘 됐던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촌은 골라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은 것 같고, 왜냐면 진짜 수요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원하는 거, 그리고 특히 실거주를 한다면 되게 좋겠죠. 그 약간 그 전반적으로 다 생활권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가장 주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실거주로 투자할 것인지, 실거주 겸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투자를 할 것인지, 뭐 아니면 전세를 끼고 투자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해서 뭐 리모델링 보고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어떤 쪽으로 갈지를 골라보면 좋지 않을까. 내가 금리 인상 이슈라던가 거시경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뭔가 안정화된 거를 보고 움직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아직 공급 물량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다른 지역들에 진짜 지금 좋은 데들,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 9억대로 해가지고 신축인데 많이 떨어진 애들은 벌써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움직이기가 어려워. 자금도 별로 없어. 금리 인상 너무 더 올릴까봐, 더 타격을 받을까봐 걱정이고, 거시경제가 조금 안정화되는 걸 보고 움직이고 싶은데 그런 애들 날아가는 거 보면서 되게 속상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상승장 때 못 움직여서 놓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 천천히 갈 지역으로 이 지역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2024년에 10,000세대 넘게 이미 입주 물량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특성이 신축이 막 공급이 되면 신축에 대한 니즈가 워낙 큰 시장이고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먼저 가는 지역들은 지금 먼저 가는데, 안양에 지금 10,000세대가 다시 들어오는 24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가격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물론 2021년 하반기부터 막 빠졌던 30-40%를 다시 빠질 걸 기대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조금 한 뭐 10%, 20% 정도는 조금 더 흔들리고, 급매물이 정말 급한 사람들이 나오면, 급한 사람이 내놓는 매물들이 있으면 그런 거가 좀 메리트 있는 물건이 24년까지는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좀 속도가 느릴 것 같으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지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 평촌, 신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더불어 지금 시기적인 흐름상 내가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고려해볼 만한 지역으로 한번 임장을 꼭 한번 나와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 인덕원은 특징적인 게 평남, 평북 인덕원이 이제 행정구역을 거의 평촌이랑 같이 해서 안양으로 움직이는데, 약간 의왕시 내손이랑 포일이랑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애들이 약간 톤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얼굴을 달리하는 그런 면을 갖고 있는 동네인데, 안양은 사실 학군을 강점으로 두고 있는, 평촌 신도시는 강점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하락폭이 너무 특징적으로 나타난 구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진짜 많이 빠진 데는 30-40% 빠졌다,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고점 12억, 지금 6억 후반까지도 거래가 됐었다. 그럼 거의 반토막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됐던 그 가격의 움직임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싶으면 여기를 보시면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덕원역 호재를 끼고 이제 거품처럼 그 호재의 영향을 받고 가격이 올랐던 거라, 실질적인 이 학군 파워가 있었던 애는 학군의 좋은 점 때문에 올랐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형의 그런 거 심리에 의해서 막 사람이 몰렸던 거라서 그래서 그게 거품 빠지듯이 더 빠르게 빠질 수 있었던 단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인덕원역에서 가까운 게 삼성 단지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는 주거 밀집되어 있는 여기가 조금 입지가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여기랑은 조금 사실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덕원을 이해할 때는 역과의 거리, 그리고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육열이나 학군을 따지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다가 다시 또 평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다라는 이 수요의 흐름. 그래서 만약에 근데 여기서 바로 사실 옆으로 가면 과천인데 과천을 가긴 가격 차이가 또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내가 상급지로 간다라고 하면 평남 지역을 들어가고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간다 그러면 이제 분당 정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지 사실 과천을 바로 넘어가긴 좀 힘들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의 수요의 흐름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 여기 안의 수요는 평남 평북과는 조금 더 다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딱 와보니까 좀 분위기도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오늘 후랭님도 오늘 뭐 저랑 안양이랑 평남이랑 지금 평북, 번개 뭐 이렇게 쭉 다니셨지만 바로바로 딱 느낌이 팍팍팍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촬영을 했을 때는 또 느낌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와보면 정말 모르던 사람도 금방금방 느낄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 차이가 확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호재가 많이 발현이 안 된 곳이긴 하다. 그리고 아직 발현된 호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발현되고 나서 가격을 한번 다시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호재가 있죠? 그건 이제 교통 호재가 많은데요. 교통 호재 중에서도 좀 약간 좀 더 고퀄의 교통 호재가 많아요. 뭐 월판선, 판교를 갈 때 되게 빨리 갈 수 있고 GTX-C 노선 있고 인동선 있고 동탄 인덕원선이라고 그 인동선 있고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라고 또 엄청 멋있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환승을 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교통호재가 있다는 거는 결국 일자리와의 직주 근접인데 지금도 사실 직주 근접이 나쁘지 않고 되게 좋은데 거기서 더 좀 이게 고도화되면 좀 더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 호재들이 아직 남아있고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실거주로는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실거주로는 특히 강남 출퇴근할 때 실거주로는 저는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안양을 강남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을 만한 곳, 판교 출퇴근할 만한 사람들이 되게 좋게 갈 만한 약간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인프라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 편의성을 노리고 싶다면 안양 괜찮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살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전에도 약간 얘기를 했는데 안양은 시기별로 지금 진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좋은 지역이고 자본이 작은 사람, 큰 사람 그리고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안정적인 사람, 공격적인 사람 뭐든지 본인이 그 성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단지와 특징들을 다 모두 갖춘 곳이 안양 편총신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격의 다이나믹함을 원한다. 가격이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 변동폭이 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가치가 없는 건 가격이 뭐 좋을 때도 이 가격, 나쁠 때도 이 가격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가치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약간 변동폭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덕원역의 호재가 그래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이 꼈었고 그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서 거품이 그렇게 확 녹아내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12억에서 지금 6억대 후반까지 빠지는 이런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고 싶고 그리고 그런 공격적인 가격 그리고 가격이 많이 빠진 물건을 찾는다. 그럼 여기 인덕원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나는 그런 거 싫어. 안정적인 걸 원해. 상승장의 흐름은 같이 타면서 가격 방어는 잘 되는 그런 곳을 원한다. 그러면 평남 지역의 핵심 구역을 가보시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평남 지역 자체가 지금 30평대가 대부분이 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군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애들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투자자도 들어있고 시고주도 들어있는데 힘들다 보니까 그런 세대수가 많이 어울려져 있는 애들은 또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빠졌어. 근데 평남 지역 안에서도 20평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애 하나 키우는 사람이라거나 뭐 둘 키우는 사람까지는 조금 어릴 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좀 평대로 옮기기 전에는 가격이 괜찮을 만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애들은 세대수가 많지가 않아. 되게 희소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가격이 1도 안 빠졌어. 공감물량 저기 7,000세대 막 2021년 말에 막 쏟아졌거든요. 1,000만원? 1,000만원 흔들렸나? 근데 그거는 비수기에도 흔들리는 정도거든요. 이사철 아닐 때.
그럼 그 정도로 희소성이 있는 애들은 탄탄해가지고 안정성이 진짜 빵빵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향에 따라서 안정성을 원한다,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점에 좀 좋은 절대가 낮은 거를 원하고 핵심적으로 원한다. 그러면 여기는 꼭 빼놓지 말고 봐야 될 지역이다. 그리고 나는 투자 성향이 있다. 그러면 평촌역이나 번개역 인근의 소형 평형에 좀 낮은 가격대 애들을 임장을 가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안양에서 볼 건 지금 사실 만안구랑 동안구랑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근데 아까 메카트리아 가보셨지만 많이 멀지 않아요. 버스로 우리 한 20분 정도 이동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안구의 메카트리아 그 구역 같은 경우는 동안구가 갖고 있지 못하는 학군과 학원가가 지금 밀려서 그렇지 거기는 새롭게 떠오르는 약간 신구역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상권을 어떻게 살리고 그 주변 개발을 또 해 나갈 텐데 그것들을 얼마나 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월곡 판교선이 비산동 위로 올라가요. 동안구 위쪽으로. 만안구 위에 있는 비산동이 있는데 거기 개발들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에 따라서 거기 구역이 새롭게 안양의 새로운 도시로 떠올 수 있냐 없냐가 또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보는 재미도 조금 알아가시면 내가 메카트리아를 신축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동안구의 대항마로 내가 만안구가 얼마나 커갈까를 좀 주의 깊게 본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만 메리트 있는 가격 그 메리트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치적인 면에서도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이게 수원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새 거 이런 거 말고 그렇지. 수원도 새 거 있는 뭐 썩은 거. 있고, 메탄동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되게 재밌었잖아요. 돌아보면서도 이런 데가 있었어? 기억을 되게 잘하시네요.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도 여기를 돌아보니까 메가트리아 같은 데도 있고 또 이런 데도 있고 또 인도원 같은 데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좀 공부할 것도 많고 이게 입지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투자의 관점에서.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지역들이 배울 것도 많지만 그만큼 또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자산에 따라서 자기 성향에 따라 그 지금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단지의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되게 다양한 매력이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챙겨봐야 될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지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좀 특이하게 집을 짓고 싶어가지고 짓는다고요? 네. 디벨롭. 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중개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그 디벨롭이랑 중개업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좀 그분이 꼬마 빌딩 수업을 여셔가지고 네. 그래서 2021년 4월이었나? 그때부터 꼬빌 임장을 좀 보러 다녔고 근데 보러 다니니까 제 현실을 알게 됐어요. 돈이 없다는 걸.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현타 빠고죠. 나 여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구리거나 아니면 갔는데 이걸로 돈이 안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돈이 많아야겠다 해서 이제 아파트를 공부해야겠다라고 2021년 7월에 결심을 했죠. 그리고 집을 살려고 했는데 또 제가 잘못 선택을 할 것 같아서 가계약금 날리고 그래서 약간 그 망트리를 타다가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거는 2021년 하반기부터여서 그때는 그때 공부를 시작했지만 약간 이제 막 오르고 있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막 몸이 달았을 텐데 막 맞아요. 호가 올라가고 맞아요. 그래서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대출을 또 받게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1억 이상 대출을 받으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안 사야지 하고 했는데 이제 이미 날아가고 이렇게 꺾이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지역별로 편차가 있긴 네. 하지만은 좀 어떠셨어요? 보면서?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게 더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너무 가격이 이전에 비해서 너무 싸니까 사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뭔가 실거주랑 투자를 완전 분리해서 생각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이만큼 여기에 넣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튜브만 봤어요. 그래서 TV 그런 거 보고 보지 마. 그런 거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거 보고 막 뭐 기타 등등 많이 보고 막 그런 거 보지 마. 그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보고 그리고 제가 그때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 퇴근하고 돌아와서 밤에 한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근데 유튜브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보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조금 이제 정보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로 봐서는 공부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겠다 싶어서 강의를 또 듣게 됐어요. 그때 들었던 거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도움이 되는 강의는 아니긴 했는데 어쨌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인터넷에서 또 유명하신 분 강의 듣고 누구 거 들으셨어요? 그분 거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근데 진짜 그러니까 잘하시긴 해요. 어떻게 잘하냐면 강의를 잘 팔아요. 그 양반은 글을 잘 써. 맞아. 홀리는 재주가 있지. 맞아. 전 모르는 분이라. 뭐 어쨌든. 글도 잘 쓰고 강의를 되게 잘 팔아서 그래서 들으면서 실행을 하게 된 게 그래도 가서 임장하고 그리고 흐름 보고 뭐 이렇게 좀 다면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다. 지역을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배움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움을 가지고 이제 다른 수업을 또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 가서 또 열심히 했어요. 거기는 또 무슨 서포터즈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분도 운영진을 하느라. 네, 거기서 힘들었. 많이 빨렸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힘들어하셨어요. 그래도 근데 그때 좋았던 거는 거기도 이제 좀 모객이 잘 안 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전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좋겠네요. 네,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막 실제로 공개하기는 뭐 어렵지만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조금씩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좋았어요. 수업을 공짜로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운영진하면서 빨리면서 수업은 공짜로 들으면서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네네. 좋았다. 진짜 좋긴 했어요. 많이 듣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리고 그거를 운영진을 하는 중에 사실 그거 운영진도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하게 됐지만 그 하는 중에 메디테라 선생님이 그 임장 프로그램을 여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수업. 투자자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투자를 할 계획이십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깨달아서 내 기준이 안 맞는다 하면은 투자를 쉬어도 괜찮고 근데 그게 그냥 난 두려워서 투자를 쉬는 거야가 아니라 내 기준이 이러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쉬는 거야 라고 더 공부를 한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리 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되게 조금이어서 그 투자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좀 위험하겠다 싶어서 지금 투자를 쉬고 있는 건데 그 투자금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계속 뭐 메디쌤이나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가격이 많이 빠진 곳과 안 빠진 곳이 있어서 옥석가리기가 진짜 쉬워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장을 다녀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노른자만 남겨놓고 싹 뭔가 파지는 느낌이거든요. 표현. 네, 그래서 얘만 이렇게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녹아요, 그냥. 휘트러져. 네. 그치. 그래서 표현. 그 녹는 곳을 보면 그곳에 투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락을 하는 시기에 좀 돌아다니면 어디를 볼 수 있겠구나, 어디에 수요가 있겠구나는 확실히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서 공부하는 건 진짜 좋은 것 같고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추천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 부동산 소장님들이 너무 친절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이랑 다르게 너무 친절하시지. 너무 친절하셔서 약간 가서 맨날
그냥 심심하면 가서 얘기하고 와도 되겠다 이런 정도로 심심할 틈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부하기 너무 좋고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자기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정도. 감사한 게 그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연결되려고 노력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메디쌤이 하시는 그 독서 스터디나 아니면은 그 지금 연결해주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그냥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 진짜 놓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랑 연결돼서. 그러니까 임장 프로그램 같이 돌았던 사람들끼리 성향이 맞는 팀이 딱 만들어졌어요. 하다 보니까 워낙 그 힘든 여름에 30도 되는데 막 2만 보씩 걸어 다니고 아침에 화장한 얼굴로 만나서 저녁에 세수한 얼굴로 가다 보니까 서로 너무 끈끈해진 거예요. 그 매주 만나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랑 임장 다니면서 한 사람이 뒤처지려고 하면 이렇게 땡겨주고 관심 있으니까 여기 지역 같이 임장 가보자.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일개 신도시 지역 분석해서 이제 조사 이제 참여자로 참여를 하시면 이제 공조로 이제 하시게 됐는데 그 일개 신도시를 각자 맡은 지역이 있는데 다들 열정적이어서 자기 맡은 지역만 안 하고 다른 사람 조사할 때 같이 가서 같이 맞아. 비교를 하니까 이분은 평촌을 맡으셨지만 분당도 가보고 다른 지역도 가보는데 또 그 다른 지역을 비교할 수 있는 눈이 또 생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래서 더 좋은 점이 있고 이 지역은 이래서 좋고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보실 때 임장을 가시는데 되게 중요한 건 자기가 보는 지역 말고 거기랑 비슷한 지역 아니면 상급지 지역이랑 꼭 비교를 해봐서 여기가 왜 좋은지 여기가 왜 나한테 맞는지를 비교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은 비교학문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비교학문이라서 얘 하나만 놓고 보면 얘 특징을 정확하게 알기가 애매한데 다른 애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얘가 너무 명확해지는 거지. 그런 면에서 꼭 내가 보는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같이 임장을 가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2번 했잖아요. 그래서 8개 지역을 한 번에 봤거든요. 그게 확실히 진짜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8개 지역을 쫙 펼쳐서 보는 거랑 내가 한 지역만 아는 거랑 정말 차이가 크죠. 맞아요. 직접 다 가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네이버 지도만 봐도 좀 어느 정도 이게 네, 그쵸. 보이시겠네요. 이게. 네, 맞아요. 수도권이. 네. 그거 되게 좋았어요. 친구들도 다 떠나갔다. 후회할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었다 하는데 그게 모든 거 한 번 딱 이렇게 집중할 때가 있으면 그게 다르거든요. 몰입력이. 맞아. 그래서 한 단계 딱 올리려고 하면 성장통이 생겨서. 확실히 인풋을 많이 들이니까 다음에 뭔가를 하는 건 또 되게 쉬워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돈디님에게 메디테라란? 막 쌍욕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이런 질문 생각보다 못 해봤는데. 근데 저는 되게,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신 좋은 분.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메디테라 쌤은 되게, 뭐라고 하지? 엄청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다 하고 있고 되게 열심히 살고 그런 그러니까 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30대 중반인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30대 중반이니까 벌써 10년 차예요, 회사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많이 만나고 거쳐가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막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예.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되게 늦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내가 너무 늦었고, 난 더 이상 집을 못 사고, 뭐 그거랑 별개로 그냥 투자를 못 한다. 내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슬퍼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왜 아쉽냐면 제가 부동산 이제 다양한 수업도 듣고, 다양한 이제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30대 중반은 진짜 완전 아기거든요. 그냥 지금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너무 그 패배감이 쩔어 있는 거죠. 그게 너무 볼 때마다 안타깝고 그래서 그게 아쉽고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가면 보통이 이제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시작해서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실거주로서의 안정감을 갖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결국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의 방향성이 잡히거든요. 결국에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아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프레임 팀이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 진짜 뻥이 아니고 엄청 팬이거든요. 제가 부동산 단톡방 작은 거 친구들이랑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맨날 부동산 프랭이 TV 올리고 하는데 고퀄 영상 올려주셔서 프랭이님한테 얘기하는 거네? 감사하고요. 제가 아니라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나눠주시는 거죠. 제가 했다기보다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고 프랭이 TV 시청자분들은 정말 이 영상 열심히 보시고, 그러니까 뭐 일기 신도시나 뭐 이런 것들도 분명 맞지만 다른 것들도 열심히 보셔서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